이번 수업에서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딥러닝의 간단한 개념을 알아보고 그 세 가지가 어떤 관계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중에서 인공지능의 정의가 무엇이고 강인공지능과 약인공지능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인공지능의 역사에서 가장 처음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을 테스트하도록 만들어진 튜링 테스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역사를 1950년대부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그림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딥러닝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가장 큰 네모가 이제 인공지능에 속하는 네모이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개념이 보시는 것처럼 1950년대에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그래서 1950년대 이후에 인공지능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것이 1980년대에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커다란 인공지능이라는 네모 안에 머신러닝의 네모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모들은 지금 포함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가장 크고 넓은 개념이라면 머신러닝이 그 안에 속해 있는 더 작은 개념이고, 또 오늘날 많이 활용되고 있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또 머신러닝에 속해 있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연구에서 1980년대에는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는데, 이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은 즉 한국말로 했을 때는 기계학습이죠. 그래서 인공지능 중에서도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무언가를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머신러닝처럼 기계가 학습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중에서도 딥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딥한 스트럭처라는 것은 이 머신러닝에서 특히 인공신경망을 사용하는 경우에 인공신경망의 레이어가, 즉 층이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매우 깊은 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딥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이라는 개념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뇌와 유사한 학습 기법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딥러닝 그림 안에는 뇌의 사진, 뇌의 그림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1950년대에 시작이 되었고,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1980년대, 그리고 딥러닝의 기법은 2010년대쯤에 활발하게 시작되었다라고 도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큰 개념인 인공지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인공지능은 1950년대부터 시작된 개념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 개념이 확실히 확립이 되어 있던 것은 아니고 컴퓨터 과학 분야 안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컴퓨테이셔널 인텔리전스, 즉 계산 지능 또는 지능형 에이전트, 또 이성적인 에이전트,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에이전트라는 것은 어떤 환경 내에서 행동하는 물체,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사실은 이 인공지능의 개념에서는 에이전트에 속하는 것이고요. 또 개나 비행기, 로봇 이런 것들도 전부 에이전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래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의 인공지능의 개념이 있는데요. 먼저 1998년도에 인공지능의 개념을 어떤 연구자가 정의한 것에 의하면 인공지능이란 변화하는 환경을 인식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최대가 되는 행동을 하는 장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을 살펴보시면, 두 번째 개념은 이제 최근에 2019년에 정의가 된 개념인데, 외부 데이터를 정확히 해석하고 그 데이터로부터 학습하며 학습된 결과를 활용하여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을 갖춘 시스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의 좀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두 번째 2019년에 만들어진 개념을 보면 이제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인공지능 연구가 계속되면서 1980년대 이후에 그 인공지능 가운데에서도 머신러닝, 즉 기계가 학습하는 그 알고리즘들이 개발이 되면서 인공지능의 개념도 조금은 변화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외에 변화하는 환경을 인식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외부 데이터를 해석한다라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부분들은 매우 유사한 정의를 가지고 있지만 2019년의 정의는 데이터로부터 학습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할 때 이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을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강인공지능과 약인공지능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trong AI라고도 하는 강인공지능은 인공 일반 지능, AGI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이런 인공지능은 일반적으로 기존에 어떤 미래의 세계를 그린 SF 영화 같은 곳에서 많이 등장하는 거의 사람과 유사한 형태의 인공지능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능에 가까운 기계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인공지능 스스로가 자아를 인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문제를 이해하고 학습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맞지만 또 그 외에 인간이 명령하지 않은 일도 스스로 계획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인간과 유사한 것이 이제 강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은 지금 아직까지 기술적인 한계로 이러한 강인공지능은 개발이 되지 않았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인공지능 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약인공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강인공지능과 다르게 우리가 어떤 특수한 문제를 위해서,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인공지능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람과 동등한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계를 학습시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학습 알고리즘을 직접 정의하고 또 데이터도 인간이 제공을 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인간이 그 학습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약인공지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수준의 인공지능들이 약인공지능에 해당이 되고요. 이것이 이제 알파고, 시리,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것들이 약인공지능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알파고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인공지능 연구에 놀라운 성과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알파고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바둑을 두는 것이죠. 그리고 시리 같은 경우도 시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의 어떤 명령에 대답을 해서 그 문제를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운전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지능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지금 현재의 기술으로는 이제 약인공지능을 해결하는 그리고 연구하는 것이 현재 기술 상태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의 역사를 살펴보기 전에 가장 먼저 이해하면 좋은 것이 이제 튜링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튜링 테스트는 1950년대 앨런 튜링이라는 연구자에 의해서 고안된 테스트인데요. 인공지능이 처음으로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과연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앨런 튜링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계 또는 지능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기보다는 기계가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즉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로 이 기계가 생각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튜링 테스트는 아래 보시는 그림처럼 총 3명의 원격 통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보시면 인간과 기계가 각각의 방에 들어있고 또 질문자가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가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대답을 인간도 대답을 하고 또 기계도 대답을 하는 식으로
통신을 통해서 그 대답을 확인한 다음에 그 두 가지의 대답을 인간과 기계의 대답을 구분할 수 있는지로 이제 튜링 테스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질문자가 그 대답을 보고 이것은 인간이 한 대답일 것이다 또는 기계가 한 대답일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데, 기계가 한 대답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했다라고 사람이 판단을 하게 된다면 이 기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대답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겉으로 봤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기계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튜링 테스트가 1950년대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길 때 맨 처음으로 고안된 테스트이고요. 그 1950년대 이후부터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보완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56년부터 1973년이 인공지능의 황금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인공지능의 황금기에는 먼저 이제 1956년에 다트머스 학회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인공지능 용어가 등장한 이후에 체커 전략을 학습하는 기계, 또 대수학이나 기하학 문제를 푸는 기계, 영어를 말하는 기계 같은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목표는 이런 체커나 영어를 말하는 것이나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아까 봤던 튜링 테스트에서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답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대답을 할 수 있는 기계들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어떤 연구자는 20년 이내에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을 기계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인공지능 연구의 기술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그럼에 따라서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감축이 되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공지능의 겨울, 즉 AI 윈터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인공지능의 겨울이 1970년대 후반에 도래하게 됩니다. 1980년대에는 새로운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전문가 시스템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름 그대로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어떤 지식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 베이스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같은 건데요.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진짜 실제 인간 전문가들의 어떤 지식을 모아놓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또는 규칙으로 구성이 된 지식들을 모아놓고 그 지식 베이스 안에서 추론 엔진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 시스템은 인간 전문가의 기술이나 지식, 또 문제 해결 능력을 모방하고자 하는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 시스템은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문제의 전문가인 인간의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높은 비용을 가지게 돼서 또다시 1980년대 후반에 이 전문가 시스템도 외면이 되게 되면서 인공지능의 겨울이 두 번째로 도래하게 됩니다. 1990년대 말 이후에 다시 이제 인공지능의 연구가 활발하게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활발하게 다시 인공지능 연구가 시작되게 된 이유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발전 때문이었습니다. 하드웨어 같은 경우 1990년대 말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퍼컴퓨터 같은 것들, 굉장히 큰 공간을 차지하는 슈퍼컴퓨터들이 이제 개발이 되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계산 능력을 초월하는 컴퓨터들이 많이 개발이 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중에 가장 먼저 놀라운 성과를 보였던 것이 IBM이 만들어낸 딥블루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딥블루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병렬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슈퍼컴퓨터인데요. 이때 딥블루가 1997년에 인간 세계 체스 챔피언에게 승리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때 딥블루는 최적의 해를 찾아가는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머신러닝 기법인 알파 베타 프루닝이라는 기법을 사용한 것인데요.
그래서 1997년에 어떤 성과이다 보니까 아까 이제 처음에 봤던 그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딥러닝의 도표에서 생각을 해보면 1980년대 이후에 머신러닝이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이때의 어떤 성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또 딥러닝의 연구 성과가 또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새로운 딥러닝 기술이 또 활용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발전에 의해서 또 한 번의 개혁이 일어난 것인데요. 2010년 이후에 하드웨어 발전, 특히 여기서의 하드웨어 발전은 GPU를 사용한 행렬 연산 시간 단축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원래 GPU 같은 경우에는 그래피컬 프로세싱 유닛이다 보니까 기존에는 컴퓨터에서 어떤 그래픽 작업, 영상 작업을 할 때 많이 사용이 되던 것인데 사실은 그 그래픽 작업이라든지 영상 작업은 내부적으로 행렬 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PU도 원래는 그 행렬 연산을 굉장히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장치인데요. 이것이 인공신경망에서의 행렬 연산에도 굉장히 시간 단축을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GPU를 물론 뭐 영상 처리나 뭐 게임을 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이런 딥러닝 연산에서 행렬 연산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로 GPU를 사용한 하드웨어 발전이 일어났고 또 두 번째로는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이 딥러닝을 활용한 알고리즘으로 개선이 되게 됨에 따라서 이런 기술들이 활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말 이후에 이제 처음에는 머신러닝을 활용한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다면 2010년대 이후에는 그 머신러닝 기술 중에서도 딥러닝 기술이 활용된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구글에서 구글 딥마인드라는 곳에서 이제 알파고를 만들어서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을 개발을 했죠. 그래서 2016년에 이 알파고가 이세돌에게 승리한 것이 이제 최근에 가장 유명한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를 연도별로 정리한 도표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950년대에 인공지능을 판별하는 튜링 테스트가 처음으로 제안이 되었고 1956년도에는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다트머스 컨퍼런스에서 탄생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1973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인공지능 겨울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975년도를 보시면 이제 의료 진단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980년대 근처에 이제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것이 개발됨에 따라서 두 번째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생겨난 시기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1980년대를 보시면 ICML이라는 학회가 개최되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ICML이라는 것은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처음으로 머신러닝 학회가 개최가 된 것이죠. 그래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계가 학습을 하는 어떤 알고리즘들이 많이 개발이 됨에 따라서 관련된 학회도 처음으로 개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1990년대 이후에 머신러닝이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됨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IBM 딥블루가 1997년에 체스 챔피언을 이긴 내용도 이제 연도에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1998년을 보시면 SVM이 엠니스트 인식 성능에서 신경망을 추월했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엠니스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손글씨를 판별하고자 하는 문제를 푸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사람들의 손글씨를 보고 0에서부터 1까지의 숫자를 손글씨를 확인을 해보고 그것이 이제 0에서 9까지로 잘 분류가 되는지를 이제 목표로 해서 인공지능 연구를 수행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엠니스트라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개발이 되었는데 먼저 SV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이때 1998년도에는 아직 인공신경망의 그 기술이 충분히 개발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머신러닝 알고리즘인 SVM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7년을 보시면 반대로 딥러닝이 엠니스트 인식 성능에서 SVM을 추월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000년대 후반에는 인공신경망 및 딥러닝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기존의 머신러닝 성과를 딥러닝의 어떤 기술이 따라잡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에서 알파고가 승리한 것, 2016년을 마지막으로 이제 연도가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습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튜링 테스트의 한계점은 무엇일까? 라는 문제가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튜링 테스트 같은 경우는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테스트입니다. 즉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언어로 이루어진 질문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답을 기계나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것, 또는 어떤 체스의 현재 상황이 있을 때 그 다음 수를 기계나 인간이 선택한 것을 이제 사람이 인간이 한 것인지 기계가 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튜링 테스트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첫 번째 이제 한계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한계점은 튜링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능을 측정하는 척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튜링 테스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기계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 내놓은 정답이 사람이 한 답과 유사한지 아닌지, 즉 사람과 구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 안에서 기계가 실제로 생각을 하는지 어떤 지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트의 두 번째 한계점으로는 이 튜링 테스트로 이 기계가 실제로 지능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어떤 지적인 행동은 비인간적일 수 있고 또 어떤 인간의 행동은 지각 없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즉 실제로 사고를 통해서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인간 같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인간이 한 행동이더라도 사고가 없이 급하게 일어나는 경우에는 자동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행동들은 사고가 없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 튜링 테스트의 한계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수업을 요약해보자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데 그 안에 이제 딥러닝이 포함되어 있다. 즉 포함 관계가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 그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들어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정의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그중 이제 최근 2019년의 정의 중에 하나로는 외부 데이터를 정확히 해석하고 그 데이터로부터 학습하고 학습된 결과를 활용해서 특정한 목표를 달성한 능력을 갖춘 시스템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의 역사에서 1956년에 처음 인공지능이란 용어가 고안이 되었는데 그 뒤에 약 2번 정도의 인공지능 겨울을 거쳐서 이제 1990년대 말 이후 다시 부흥기를 맞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